네, 건축구조 역사 철의 시대. 이번에는 대공간과 타워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19세기에 엔지니어들이 등장하면서 대경간의 교량들을 철통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전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자, 교량이라는 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토목 엔지니어들이 주로 하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깁니다만은, 자, 건축하는 사람들은 철이 건축물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는 아마도 상상을 못하겠을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씩 둘씩 철이 건축물도 하게 되고, 특히 그것을 설계 시공하는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아닌 엔지니어들이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경악을 이제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19세기죠. 자, 그래서 19세기는 교량이나 이런 대경관 구조뿐만 아니라 큰 내부 공간을 가지는 대공간도 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례가 1851년도 런던 세계 박람회 때 등장했던 수정궁입니다. 이 수정궁은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실내 공간인데, 요셉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이 요셉 팩스턴도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냥 식물원에서 일하는 식물원의 그 유리 실내 식물관, 이걸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정원사였어요. 자, 이런데 이 사람이 이 박물관 파빌리온을 박람회 파빌리온을 만들게 된 것이죠.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면 이 박람회를 위해서 거의 2년 전에 현상 설계를 했는데, 거기 출품작들이에요. 자, 이 출품작들은 뭐 전통적인 철골보다는 뭐 벽돌 뭐 이런 걸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 디자인들을 검토해 보니까 그 개체 길까지 지을 수 있는 건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말하자면 탈락이 되고, 결국 이 팩스턴한테 이 건축물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철도 역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철도 역사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 그 다음에 각종 석탄이나 철이나 이런 생산지로부터의 도시와의 연결, 이런 걸 통해서 위해서 철도가 놓여지게 되고, 그 철도를 위한 대규모 스테이션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대공간을 만드는 것은 과거의 돌로서는 어림도 없으니까 철 구조로 이런 것들이 건설되게 됩니다. 왼쪽 정류장은 뭐 가장 아름다운 정류장에 늘 들어가는 엔트워프 센트럴 기차역이죠. 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박람회의 그 전시장들입니다. 자, 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거는 1889년에 파리 세계 박람회 때 기계 전시관으로 쓰여졌던 두테르트라고 하는 엔지니어의 작품입니다. 자,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규 건축 교육을 받은, 정규 건축 교육이라고 하면 그 당시로는 에콜 드 보자르 같은 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가 아니라 오히려 에콜 폴리테크닉, 공학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볼 때는 그냥 엔지니어 기술자지
저런 사람들은 아키텍트가 아니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국 대공간은 건축가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다. 이런 것이 이 시대에 이제 건축과 기술의 갈등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에펠타워죠. 에펠타워의 에피소드들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에펠타워를 짓기로 계획안을 발표하니까 프랑스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결사반대를 하면서 뭐 가운데 그림에서 보듯이 낮은 석조 건물로 채워진 이 파리 시내에 저기 그냥 높이 300m에 앙상한 철골로 된 저 탑이 세워지는 거는 파리 미관을 현저히 망가뜨린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식인들이 반대를 했다 그러죠. 특히 모파상 같은 사람은 아주 극렬히 반대하다가 막상 에펠탑이 세워지니까 여기 중간층에 있는 카페에만 맨날 오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파상 선생님께서 생각이 바뀌셨나요? 그랬더니 모파상이 하는 말이 이 파리 전역에서 이 흉물을 안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라서 온다. 뭐 그런 우스개 같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에펠탑은 뭐 오른쪽 만화에서처럼 아주 조롱의 대상이었고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러냐? 건축가들로서는 이것이 제대로 된 비례를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것이지 예술 작품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워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에펠타워가 이제 효시로 해서 이제 철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압축력과 인장력에 동시에 잘 견디는 것이다 보니 이제 건축물조차도 고층 건물들이 가능한 시점이 됐죠. 자, 거기에 이제 가장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가운데 그림입니다. 오티스라는 사람이 1854년 뉴욕 올림픽의 엑스포에서 엘리베이터를 선보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계단 없이도 위로 5층, 6층, 7층 뭐 이렇게 해서 건물을 쓸 수 있게 됐다. 자, 이게 이제 고층 건물이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들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1층이 제일 비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빨리 접근이 되고 그러니까 1층이 좋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죠. 엘리베이터가 생기니까 이제는 1층이 오히려 아니고 저층이 아니고 고층이 더 높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전망 좋고 공기도 저층부보다 더 좋으니까 고층부가 더 인기 있는 층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은 글래스고 리버풀에 있는 건물인데 최초로 커튼홀을 적용한 건물입니다. 커튼홀이라는 건 안에 있는 구조하고 별개로 외피의 유리와 스킨을 만을 지지하는 벽을 우리가 커튼홀이라고 그러죠. 이게 1864년이고요. 왼쪽 그림은 철골 건물인데 철골이 결국 어디에 쓰였냐면 내부에도 쓰였지만 외부는 석조 건물처럼 보이죠. 석조 건물이 아닙니다. 석조가 아니라 저거에 다 주철이에요. 주철. 주철은 이제 녹여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철을 가지고 저렇게 돌을 흉내내서 저런 장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철은 형틀만 있으면 대량 생산이 되죠. 돌보다 훨씬 대량 생산을 하니까 저렴해지고 저렴하게 고전주의적인 양식을 흉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19세기 중후반에는 저런 식으로 철을 외장재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서 이제 철 구조를 이용해서 더 높은 건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층, 20층짜리도 이제 등장하고, 특히 이제 시카고 같은 데는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구시가지가 거의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가지에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높은 하이라이즈 건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것은 철골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9세기의 고층 건물은 철골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적 양식은 여전히 르네상스식의 고전주의적 건축 양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세로로 긴 창을 두고 아치, 오더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구조는 장대 교량, 그 다음에 대공간, 대경관의 공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없었던 십수층, 수십 층의 높은 타워, 이런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드두어 보지도 못했던 공간을 우리 인류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종의 특이점이 되는 거죠. 19세기를 기점을 해서 그 이전의 건축과 그 이후의 건축이 완전히 균열을 이루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결국 이를 주도했던 대경관이나 이런 것을 주도했던 엔지니어들과 이것에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건축가들이 갈등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